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5권 문제는 경제야. 군대식 구조개혁. 1961년 5.16 군사혁명 이후 혁명 주체 세력들이 자주 인용하던 케네디 대통령의 유명한 연설 문구가 있었다. 동포 여러분, 여러분의 국가가 여러분을 위하여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기 전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국가에 대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물어봅시다. 최고회의 의장 공보비서관 이낙선 중령은 국가 개조 사업에 대하여 냉소적이고 방관적인 지식인들을 비판하는 역할을 자주 맡았다. 그가 최고회의보에 기고한 행동하는 지식인이라는 글은 군인의 입장에서 본 한국 지식인론이다. 이 글에는 군인과 문민 지식인의 차이가 잘 나타나 있고 이 차이는 박정희 시대 내내 갈등 요인으로 남아있게 된다. 행동이 없고 말만의 인간은 정원의 잡초에 불과하다. 구급제로서 5.16, 즉 군인에 의한 국민의 혁명이 왔다. 그러나 맥그루더 장군의 국군 복귀 명령과 그린 미 대리대사의 장면정부 지지 성명에 쥐죽은 듯이 고요했다. 외국인의 명백한 오판에 대해서는 진실로 이 길이 우리가 살 길이라면 과감히 나서야 할 것이 아닌가. 그 후 인텔리는 통 말이 없다. 행동이 없다. 심지어는 반응도 없다. 흡사 인텔리는 다 죽어 사라진 것 같다. 강풍이 스쳐 전국의 무풍의 상태로 안정되니까 사사건건 냉소적인 논지로 일관하고 군의 실책을 동정으로 커버하는 듯하면서 이면으로 멸시와 야유를 뒤섞어 목매한 국민에게 이유 없는 반감을 양성케 하고 정권 이양 시기의 단축을 위해 압력을 가한다는 형식으로만 일주하고 혁명 과업의 완수에 대하여서는 성의가 보이지 않는다. 이조단파의 생리적 후회라는 정통을 잇고 일제의 폭정에 대한 민족적 레지스탕스의 외곽운동으로서의 부정적 태도의 여운이 상금도 불식 안 된 데다가 근자에는 또 의의와 연역을 몰각한 피상적 레지스탕스의 풍조에 휩쓸려서 혈기의 장기로서 이유 없는 반항을 신조로 삼고 현실 생활에서 늘 비타협적인 태도를 취한다. 상대방의 일리가 있다 하여도 다른 비리와 같이 도매금으로 부정해버린다. 상대방과 공통되는 점에서 서로 타협하고 협조하려고 하기보다는 사소한 상이점을 확대시하여 배격하고 상발하고 있다. 인텔리가 가장 애석하고 불행하게 여기는 것은 한국에 태어난 그 자체라고들 한다. 이유인즉 별난이 많고 빈곤하며 언제나 일에 얽매여져 부자연스럽고 도저히 행복할 수 있는 희망이 없다는 데 있는 것 같다. 출생의 불행의 관념은 온갖 불만의 해결을 위한 궁극적인 납득제로서 일상생활의 상비약이다. 이낙선은 지식인들에 비교해서 군인들이 결코 능력면에서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인텔리가 그들의 희박한 지식을 과시할 때 우리 군인은 주견 있는 총명으로 답할 것이다. 그들이 기술의 기교를 앞세운다면 우리는 근면한 정열로 상쇄를 깨야 할 것이다. 뇌 조직의 발달에는 건전한 심신으로 대치케 하고 개인적 유능에 의한 공격에 대하여는 단체적 협동력의 위력으로 방패 삼을 것이다. 만약에 인텔리가 그들의 유구한 행정적 경험으로 압박한다면 우리는 짧은 시간 내에 고도로 훈련되고 조직화되고 숙련되고 통일된 기계적인 행정 역량으로 반발할 것이다. 영감적인 재치, 임기응변의 요행성 등으로 견준다면 우리는 가상할 수 있는 각종의 상황에 대비하는 주도한 계획성과 생각하여 평가하고 다시 숙고하고 또다시 평가하여 결론짓는 반복된 연구가 주는 완전성의 습성화로 대할 것이다. 문제는 애국심의 색채와 강도에 의한 국가적 기여에 다소의 차이를 둘 수밖에 없다. 과거의 군은 많은 비난을 받아왔고 따라서 군은 비난받는 데 단련이 되어 있다. 문제는 혁명 정부가 군인 주동이라는 이유만으로서 유달리 받는 비난에 관한 것이다. 문존 무비의 역사적 사조에 철새에 얽매여 이유 없이 사람과 군인을 구분하려 든다. 인텔리들이 군인과 민간인이 마치 전혀 색다른 천성을 가진 것이냐, 양자 간의 특수한 문제에 대한 견해가 전혀 다른 것으로 취급하는 일이 많았다는 것은 위험하고 해로운 허위인 것이다. 영어의 인민이라는 단어의 어원인 populace라는 말의 참다운 의미는 고대 로마 시대의 무장군이라는 뜻이다. 군을 구성하는 개인은 국민 또는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품성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유와 인권이라는 정신과 합치되게
무기를 행사하는 방법을 배우는 대학원 과정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비견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어느 지성인의 외침을 들어보자. 자유, 그것이 그립거든 그 행사에 책임을 느끼는 습성을 확립하자. 자유, 그것이 그립거든 빈곤이 주는 고통을 연대적으로 느끼는 박애심과 동포애를 확립하자. 혁명정부의 무위 행사는 누려서는 안 될 자유를 억압하여 누려야 될 자유를 보호 조장하는 경우와 범위에 한정되며 필요한 최소한을 벗어날까 항상 신경을 쓰고 있다. 밀폐된 연구실에도 세기의 파동은 파급한다. 인텔리들이여 가슴을 열어 사회와 민족 그리고 국가를 받아들여라. 기아가 된 사회, 설사 그가 버림받을 이유가 충만하다 하자. 반불황자가 된 사회, 거린과 절도가 된 민족, 빈사의 중태에 빠져 지금 당장이라도 죽을 조국이 길손에 엎이어 여러분의 문전에 다다랐다. 박정희 의장을 주체로 하는 장교 집단의 가장 특이한 점은 민간 지식인들이 해내지 못한 경제 발전을 해냈다는 점일 것이다. 특히 군인과 사람을 구별하여 군인들을 경멸해온 우리 지식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높은 비판력에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추진력이었다고 이 낙서는 비판하고 있다. 문민 엘리트 집단은 자유당, 민주당 시절에 이 나라를 경제적으로 부흥시키는데 실패한 반면 무식한 군인들은 성공시켰다. 이 낙서는 진짜 무식하고 무능한 쪽은 말만 앞서고 행동력이 없는 인텔리들, 바로 당신들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다. 혁명 직후 상공부 장관이 되었던 정래역 소장에 따르면 부임해보니 민간 관료들이 만들어 두었던 중소기업 금고안, 석탄 개발 촉진안 등 좋은 계획서가 책상 서랍에서 잠자고 있더라고 한다. 정 장관은 이런 우수한 인력을 가지고도 왜 이 정도밖에 일을 하지 못하는가 싶어서 그 계획서를 꺼내놓고 실천에 돌입했다는 것이다. 자유당, 민주당 시절에 경제개발이나 개혁은 몰라서 못한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정치적인 결단과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즉, 정치와 권력의 뒷받침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도 실천되지 않았던 것이다. 군사혁명은 이런 권력의 뒷받침을 가능하게 했다. 정래혁은 군인들이 비록 경제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지만 의무감과 탐구심 그리고 사심없는 애국심으로 밀어붙이니 길이 뚫렸다. 특히 사심 없이 문제를 보니 의외로 쉽게 해결책이 발견되었다고 했다. 자유당, 민주당 시절의 정치인들과 관료들은 머리는 우수하긴 했지만 당파성과 연고주의 같은 파벌주의, 즉 사심에 휩쓸려 들다 보니까 국익을 지향하는 업무 추진력은 형편없이 떨어졌다는 얘기다. 학계에서 5.16 군사정권으로 등장한 군 엘리트를 국가 엘리트, 그 전에 지도층을 전통 엘리트라고 분류하는 것도 행동의 기준을 국익으로 삼느냐, 당파적 이해관계로 삼느냐에 따른 구분이다. (5.16) 주체 세력의 국익 우선 의식은 이들이 특별한 애국심을 타고났다기보다는 일제시대에는 나라 일은 서름을 겪고 6.25 전쟁 때는 피로써 나라를 지킨 체험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난 것이리라. 군인 집단이 주도한 건국, 독립, 혁명은 세계 역사상 전례가 많지만 군인들에 의한 경제개발은 희귀하다. 경제에 대하여 문외한인 장교들이 의무감, 탐구심, 애국심으로 무장하여 경제를 배워가면서 20세기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를 주도했다는 점은 연구 대상이다. 정래역 장관이 주도했던 전력 3사의 통합에 의한 한전의 탄생 같은 구조개혁 사례들을 더 소개한다. 농협과 농은의 통합. 농협이 신용 업무를 겸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신용 업무를 분리할 것인가. 이는 농협이 발족한 이후 계속되던 논쟁거리였다. 1958년에 농협에서 농업은행이 분리됐다. 그 뒤 농은은 순조롭게 발전했다. 그러나 농협은 자기 자본의 부족으로 대부분의 단위조합이 적자경영 또는 개점 휴업 상태였다. 민주당 시절에 통합 이야기가 다시 나왔다. 농민부는 통합을, 재무부는 분리를 주장하여 어떤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혁명정부는 이 문제를 간단하게 해치웠다. 쿠데타 성공 보름 뒤인 5월 31일, 정부는 협동조합을 재편성하여 농촌 경제를 향상시킨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이에 따라 6월 15일 최고회의는
농협과 농은을 통합하기로 의결하고 의장 명의로 농림부 장관에게 통합처리 대강을 내려보냈다. 그 내용도 간단 명료했다. 농협과 농은의 자산과 부채는 통합된 신기구가 인수하며 임원 및 직원은 통합처리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정리한다는 것이었다. 쟁점이 되는 통합처리위원회 위원장은 농림부 장관, 부위원장은 재무부 차관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임명하도록 했다. 단 통합 기한은 7월 말까지로 못 박았다. 이에 따라 6월 19일부터 7월 1일까지 8차의 회의를 가진 통합위원회는 신농협 법안과 그 시행령안을 만들어 7월 3일 최고회의에 제출했다. 7월 29일에 전문 176조 부칙 17조로 된 새로운 농협 법안이 공포되고 8월 15일에 통합된 농협이 발족했다. 수리조합 통폐합. 일군사령부의 심리전 참모로서 쿠데타에 가담했던 허순호 대령은 6월 5일자로 농림부 산하의 대한수리조합연합회 회장으로 임명됐다. 수리조합이란 물이 잘 들어가지 않는 논에다가 물을 대주는 사업을 하는 기관이었다. 그래서 쌀이 증수되면 그 쌀값으로서 시설비 기체 상환금 및 수세를 물도록 했다. 혁명 당시 전국의 조합수는 695개였다. 이 조합들이 1,400억 환 이상을 들였는데도 물이 잘 들어오는 논, 즉 수리 안전답은 26만 3천 정도에 머물러 있었고 외미 도입은 여전했다. 허대령은 부임 즉시 기구 축소를 단행하여 부정부패자, 무능자, 축첩자 등 250명을 해고했다. 전 직원의 26%였다. 수리조합도 경제규모에 따르기 위해서 1군 1조합 원칙을 세워 약 700개를 약 200개로 줄여버렸다. 허순호 회장은 수리조합의 활동을 규정한 법률이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알고는 깜짝 놀랐다. 일제 때 만든 조선 수리조합 시행령을 적당하게 응용하고 있었다. 독립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는 기분이 들었다. 현실에 맞춰 새 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1962년 1월 21일부터 발효된 토지개량사업법이 그것이다. 민간 정치인들이 무관심하던 것을 허순호 대령 같은 군인들의 문제의식에 의하여 많은 법률들이 개정, 제정되어 법률적 식민지 상태를 벗어났다는 것은 흥미롭다. 중소기업은행 발족, 중소기업 금융을 전담할 은행의 설립도 자유당, 민주당 시절에 그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혁명정부는 그 발상을 신속하게 실천에 옮겼다. 7월 1일 우선 중소기업은행법을 공포했다. 그리고는 농협에 통폐합된 농업은행의 도시점포를 모체로 하여 8월 1일 중소기업은행을 발족시켰다. 혁명정부는 또 1961년 말 서민금융을 전담할 국민은행을 발족시켰다. 이는 한국무진주식회사가 중앙무진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여 탄생한 것이다. 농민을 위한 농협개혁, 서민을 위한 국민은행 발족, 그리고 영세상공업자들을 위한 중소기업은행 발족은 하류층 출신이 대부분이었던 혁명 주체 전교들의 성향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다. 산업은행의 투자 업무 허용, 산업은행의 융자 업무뿐 아니라 투자 업무까지 부여하는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1958년이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3년간 낮잠을 잤다. 최고회의는 12월 27일에 이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최고회의는 또 11월 1일에는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을 제정 공포했다. 한국은행법에 규정된 공개시장 조작 기능을 법제화한 것이다. 5.16 직후에는 별 용도가 없었으나 1980년대부터 무역 흑자 등으로 팽창되는 통화를 환수할 때 통안증권은 전가의 보도처럼 쓰였다.